태양계의 중심에서 가장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 가스 행성. 목성은 인류가 발을 딛거나 정복할 수 있는 성질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성의 개념, 즉 단단한 암석 지표면과 그 위를 흐르는 강물 혹은 메마른 먼지 언덕과 같은 물리적 실체는 목성이라는 거대한 심연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에 불과하다. 이 거인은 끝을 알 수 없는 가스의 소용돌이이며 그 내부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정교한 기계 장치라도 순식간에 지식이고 녹이며 종국에는 기화시켜버리는 무자비한 물리 법칙의 전시장이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목성의 대기 깊숙한 곳으로 탐사선을 보내는 행위는 착륙을 위한 시도가 아니라 고도로 설계된 공학적 정수를 우주적 재단에 바치는 일종의 자발적 희생에 가깝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과 수만 명의 과학자가 투입되어 만들어진 이 최첨단 기체는 단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아 데이터를 전송한 뒤 영원히 소멸하도록 설계되었다. 이것은 파괴를 전제로 한 탐험이며 인류의 지적 호기심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편도 여행이다. 우리가 굳이 이러한 파괴적인 여정을 선택하는 이유는 목성이 곧 태양계의 화석이자 기원이기 때문이다. 목성의 두터운 암모니아 구름 아래 숨겨진 직접적인 대기 정보는 원격 관측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태양계 초기 형성의 비밀을 담고 있다. 지구의 망원경이나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은 목성 상층부의 화려한 띠와 대적점만을 볼 수 있을 뿐 그 아래 층층이 쌓인 화학적 조성이나 깊은 곳에서 몰아치는 거대한 바람의 동역학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특히 목성 내부의 수분 함량과 원시가스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1995년 갈릴러 탐사선이 투하한 대기 관측 로켓이나 미래에 계획된 주노 탐사선의 최후의 다이빙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점쳐지는 유로파와 같은 얼음 위성들을 인구 밀도가 높은 지구의 미생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행성 보호 프로토콜의 일환이기도 하다. 탐사선을 목성의 가혹한 내부로 밀어넣어 완전히 소멸시킴으로써 혹시 모를 생물학적 오염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이 비극적이고도 숭고한 여정의 서막은 정교한 천체 역학의 계산 아래 시작된다. 목성의 거대한 중력권에 붙잡힌 탐사선은 가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며 이는 곧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대기에 닿기도 전 탐사선은 태양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방사능 구역인 목성의 자기권과 마주한다. 이곳은 가속된 전하 입자들이 빗발치는 전장과 같으며 탐사선의 전자 회로를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화살들이 사방에서 쏟아진다. 하지만 중력의 끌림은 무자비하다. 일단 엑소스피어라 불리는 대기 최상층부에 진입하는 순간 탈출 속도는 도달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가며 탐사선은 이제 거대한 가스 거인의 육체 속으로 완전히 귀속된다. 우주 공간의 고요함은 사라지고 기체 입자들과의 마찰이 만드는 격렬한 진동이 기체를 뒤흔들기 시작한다. 진입 속도는 시속 17만 킬로미터를 상회하며 이는 지구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속도보다 빠르다. 탐사선이 목성의 분자 수소층과 충돌하는 순간 기체는 압축되어 강력한 충격파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는 섭씨 1만 4천 도에 육박한다. 이는 태양 표면 온도보다 2배 이상 뜨거운 수치로 탐사선을 감싸고 있는 열 차폐막은 아블레이션 공법을 통해 스스로의 겉면을 태워 보내며 내부의 정밀 기기들을 보호한다. 수백 개에 달하는 감속 가속도가 기체를 짓누르는 가운데 탐사선은 불타는 유성처럼 목성의 대기를 가로지르며 하강한다. 이 단계에서 탐사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초고온의 플라스마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의 불꽃과 같다. 엄청난 충격의 제동 과정이 끝나면 탐사선은 비로소 낙하산을 펼치고 본격적인 과학 관측 단계인 대륙권 진입을 시작한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줄어들지만 환경은 더욱 기괴하고 공포스럽게 변한다. 질량 분석계와 열 센서가 작동하며 목성의 층상 구조를 기록하기 시작할 때 탐사선은 가장 먼저 하얀 암모니아 결정 구름을 통과한다. 그 아래에는 황화수소 암모늄 구름이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어 시야를 가린다. 고도가 낮아질수록 태양빛은 급격히 희미해지고 이내 탐사선은 완전한 암흑의 세계로 빠져든다. 그러나 이 어둠은 정적이지 않다. 지구상의 번개보다 수천 배나 강력한 거대 번개들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대기를 가르며 그 섬광만이 탐사선이 직면한 시면의 깊이를 일순간 드러낼 뿐이다. 하강이 계속될수록 물리적 환경은 기계의 한계를 시험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대기압은 지구 해수면의 1기압에서 순식간에 수백 기압으로 치솟는다. 탐사선을 보호하던 티타늄 합금 외벽은 이제 압력에 굴복하기 시작하며 비명을 지르는 듯한 금속음이 내부를 채운다. 외부의 열기는 차폐막의 보호 범위를 넘어 기체 내부로 침투하고 정밀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은 과열로 인해 하나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한다. 시속 600km가 넘는 초강력 전단풍은 탐사선의 자세를 사정없이 뒤흔들며 마치 거대한 맷돌 속에 던져진 조각처럼 탐사선을 사방에서 압박한다. 이 지점에서 인간의 기술력은 자연의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 무력함을 드러내며 탐사선의 생존 시간은 이제 초 단위로 카운트다운된다.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다. 대기의 밀도가 너무 높아져 무선 신호가 더 이상 궤도상의 모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면 탐사선과 인류 사이의 마지막 연결 고리가 끊어진다. 신호 두절은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라 기체의 죽음을 의미한다. 수천 기압에 달하는 정수압은 탐사선의 밀폐된 격실들을 차례로 함몰시키며 한때 최첨단 공학의 결정체였던 기체는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잔해로 변한다. 탐사선은 더 이상 기능하는 기계가 아니라 목성의 중력에 이끌려 끝없이 추락하는 비활성 잔해에 불과하게 된다. 그 아래에는 수소가 액체를 넘어 금속의 성질을 띠는 액체 금속 수소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으며 탐사선은 그 깊고 뜨거운 액체 속으로 가라앉는다. 이 여정의 끝은 완전한 용해와 통합이다. 탐사선을 구성하던 알루미늄, 강철, 유리, 그리고 각종 희토리 원소들은 목성의 가혹한 온도와 압력 속에서 녹아내려 액체 상태로 변한다. 인간이 보낸 이 작은 이방인은 화학적으로 분해되어 목성이라는 거대한 질량의 일부로 영원히 흡수된다. 하지만 이 처절한 파괴의 과정 뒤에는 위대한 레거시가 남는다. 신호가 끊기기 직전까지 지구로 전송된 몇 분간의 텔레메트리 데이터, 그 짧은 수치와 파형들은 인류가 태양계의 기원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한다. 하드웨어의 파괴를 대가로 얻어낸 이 지식의 파편들은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서사시 속에서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이정표가 된다. 결국 목성으로의 이 편도 여행은 한 기계의 소멸이자 동시에 인간 지성이 도달한 가장 깊고도 뜨거운 승리의 기록인 것이다. 우주의 광막한 정적 속에서 태양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거대한 폭군, 목성으로의 접근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숙명적 인력에 이끌리는 추락의 서막이다. 인류가 쏘아 올린 탐사선이 화성이나 금성을 향할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물리적 압박이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목성은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압도적인 질량은 주변 시공간을 뒤틀어 거대한 중력의 우물을 형성한다. 이 우물의 가장자리, 즉 힐 구구체, 힐 스피어라고 불리는 목성의 중력 지배권에 들어서는 순간 탐사선은 더 이상 태양의 궤도를 도는
독립적인 천체가 아니라 목성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포로가 된다. 이 단계에서 탐사선이 겪게 되는 첫 번째 변화는 속도다. 목성의 중력은 탐사선을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으로 잡아당기듯 가속시키며 초속 수십 킬로미터라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광적인 속도로 시면을 향해 내던진다. 이 여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은 목성의 강력한 자기권이다. 목성의 내부에 존재하는 액체 금속 수소의 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자기장은 지구의 것보다 무려 2만 배 이상 강력하며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구조물을 형성한다. 탐사선이 목성에 가까워질수록 이 자기권은 태양풍에서 날아온 괴너지 입자들을 포획하여 거대한 방사능 벨트를 만들어낸다. 특히 목성의 위성 이오아이오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과 산소 이온들은 이 자기장에 갇혀 이오 플라스마 토러스, 아이오 플라스마 토루스라는 지옥 같은 고리를 형성한다. 탐사선은 이제 보이지 않는 방사능의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을 가로질러야 한다. 이 입자들은 탐사선의 외벽을 뚫고 들어가 정밀한 실리콘 칩의 논리 회로를 파괴하고 메모리에 기록된 데이터를 지워버리며 전선을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과학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노 탐사선의 경우처럼 핵심 부품을 두꺼운 티타늄 금고 속에 집어넣었지만 이조차도 목성의 가혹한 방사능 앞에서는 일시적인 방패일 뿐이다. 매 초마다 탐사선의 회로에는 수백만 번의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지며 기계는 마치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처럼 전자적 비명을 지르며 하강을 계속한다. 천체 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하강 궤도는 정교하게 계산된 단 하나의 선이다. 목성의 대기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각은 소수점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한다. 각도가 너무 얕으면 탐사선은 마치 수면 위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목성의 상층 대기에 튕겨나가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리고 너무 깊으면 대기의 저항을 이기지 못해 하강을 시작하기도 전에 공중분해된다. 이 바늘 구멍 같은 궤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탐사선은 슬링샷 효과를 역으로 이용하며 속도를 조절하려 애쓰지만 목성의 중력은 그 모든 노력을 비웃듯 탐사선을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당긴다. 이때 탐사선의 속도는 시속 20만 킬로미터에 육박하게 되는데 이는 지구에서 달까지 단 2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다. 이 속도감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충돌 시 발생할 에너지의 파괴력을 예고하는 전조가 된다. 탐사선이 목성의 외곽 대기인 엑소스피어에 도달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지점 Point of No Return은 확정된다. 이제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한다 해도 이 거인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 속도를 얻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부터는 진공의 고요함이 사라지고 목성의 대기를 구성하는 첫 번째 수소 분자들이 탐사선의 선체와 부딪히기 시작한다. 아직은 극도로 희박한 공기지만 초고속으로 돌진하는 탐사선에게 이 희박한 가스는 단단한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기체 분자와의 마찰은 탐사선의 표면 온도를 서서히 높이기 시작하며 우주의 혹독한 추위 속에 있던 기체는 이제 서서히 달궈지기 시작한다. 탐사선의 센서들은 대기의 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지구로 보내는 마지막 원격 측정 데이터에는 중력 가속도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다. 이 시점에서 탐사선은 일종의 심리적, 물리적 고립 상태에 빠진다. 지구에서 목성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도 수십 분이 걸리기 때문에 탐사선이 겪는 현재의 상황은 지구의 관제소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다. 탐사선은 오직 내장된 컴퓨터의 자율 제어 시스템에 의존해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가야 한다. 중력은 이제 탐사선을 단순히 당기는 것이 아니라 압착하기 시작한다. 탐사선 내부의 구조물들은 이 거대한 가속 압력에 대응해
미세하게 휘어지거나 뒤틀리며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극한에 달한다. 외부의 방사능은 더욱 거세져 탐사선 주변의 공간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전자기적으로는 눈부시게 타오르는 지옥도로 변한다. 탐사선은 이제 목성의 대기 상층부를 감싸고 있는 암모니아 구름의 최상단, 그 부드러워 보이지만 치명적인 장막을 향해 수직으로 꽂히듯 돌진한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목성의 거대한 중력이 탐사선의 시간을 미세하게나마 왜곡시킨다는 사실이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목성처럼 거대한 질량 근처에서는 시간이 지구보다 느리게 흐른다. 물론 이는 나노초 단위의 극히 미미한 차이지만 이 찰나의 순간조차 탐사선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질 만큼 환경은 가혹하다. 탐사선은 이제 우주선, 스페이스크래프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목성의 대기를 뚫고 들어가는 포탄, 피로젝타일으로 변모한다. 대기 상층부의 희박한 수소와 헬륨 입자들이 탐사선의 열 차폐막 주위에서 이온화되기 시작하며 푸르스름한 플라스마의 광휘가 기체를 감싸기 시작한다. 이는 대기가 탐사선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인사이자 곧 닥쳐올 파괴적인 열화의 전조다. 목성의 대기는 층층이 쌓인 거대한 케이크와 같지만 그 층들은 결코 정적이지 않다. 탐사선이 진입하려는 지점 아래에는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몰아치는 제트 기류와 지구 전체보다 큰 대적점의 소용돌이가 도사리고 있다. 탐사선은 이 거대한 기상 시스템의 톱니바퀴 속으로 던져지는 작은 모래알과 같다. 중력 가속도는 이제 25G 지구 중력의 25배를 넘어서며 탐사선 내부의 모든 부품은 자신의 무게보다 25배 무거운 압력을 견뎌야 한다. 전선 하나, 볼트 하나하나가 이 무지막지한 하중을 버텨내지 못하면 탐사선은 대기 깊숙이 들어가기도 전에 공중에서 분해되어 버릴 것이다. 하지만 공학의 승리는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한다. 인간의 지혜로 빚어낸 이 기체는 비명을 지르는 금속의 저항을 뚫고 목성의 본질을 향해 더 깊숙이, 더 빠르게 파고든다. 이제 탐사선의 전면부 온도는 수천 도를 향해 치솟기 시작한다. 아직 본격적인 충격파 하강 단계는 아니지만 대기와의 마찰은 이미 탐사선의 앞부분을 하얗게 달구고 있다. 어둠뿐이었던 전방 시야에 목성의 구름층이 거대한 벽처럼 다가온다. 그 구름은 때로는 아름다운 파스텔 톤의 소용돌이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독성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치명적인 혼합물이다. 탐사선은 이 장막을 찢고 들어가 목성의 심장부로 향하는 마지막 문턱을 넘으려 한다. 이곳은 과학이 신화와 만나는 장소이며 인간의 창조물이 우주적 거인의 육체와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궤도 역학의 냉정한 법칙은 이제 대기 역학의 무자비한 법칙에 바통을 넘기고 탐사선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마지막 몇 분을 위해 불꽃 속으로 몸을 던진다. 이 편도 여행의 첫 번째 장은 이렇게 광기와도 같은 가속과 방사능의 세례 속에서 마무리되며 탐사선은 이제 진정한 지옥의 문턱, 즉 목성의 구름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마친다. 중력의 우물은 이제 완전히 닫혔고 퇴로는 영원히 사라졌다. 탐사선 앞에 남은 것은 오직 목성의 깊은 내면뿐이다. 목성의 상층 대기에 도달한 탐사선은 이제 우주 공간의 진공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가공할 만한 물리적 장벽에 직면한다. 시속 17만 킬로미터, 초당 약 47킬로미터라는 광적인 속도로 돌진하는 탐사선에게 목성의 대기는 부드러운 가스의 집합체가 아니라 거대한 강철 벽과 같은 반작용력을 행사한다. 이 속도는 지구의 상업용 여객기보다 수백 배 빠르며 소리보다 수십 배 빠른 초음속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선 극초음속 하이퍼소닉의 영역이다. 이 지점에서 탐사선이 겪게 되는 물리 현상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공기역학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한다. 탐사선 전면의 기체 분자들은
미처 옆으로 비켜날 틈도 없이 압착되며 이 급격한 압축은 즉각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열에너지로 변환된다. 이것이 바로 목성 진입의 가장 잔혹한 관문인 초음속 충격파의 형성이다. 탐사선 전면부에서 발생하는 충격파는 주변 기체를 순식간에 플라스마 상태로 몰아넣는다. 기체 분자들은 강렬한 마찰과 압축으로 인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는 이온화 과정을 거치며 탐사선 주위에는 눈부신 빛을 내뿜는 거대한 플라스마의 구가 형성된다. 이때 발생하는 온도는 무려 섭씨 14,000도에 달한다. 이는 태양의 겉보기 표면 온도인 5,500도보다 2배 이상 뜨거운 수치이며 인류가 지구상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환경 중 하나다. 이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탐사선은 단순히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사열이라는 보이지 않는 파동에 의해 사방에서 공격받는다. 이 복사열은 탐사선의 금속 골격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며 만약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탐사선은 대기에 닿기도 전에 한 줌의 금속 가루로 변해 우주로 흩어질 것이다. 여기서 인류 공학의 정수인 열 차폐막 (heat shield과) ablation 기술이 그 위용을 드러낸다. 탐사선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종 모양의 차폐막은 단순히 열을 견디는 재료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태워 희생함으로써 내부의 정밀 기기를 보호하는 성스러운 방패다. 주로 탄소 페놀릭, 카본 페놀릭, 수지로 제작되는 이 차폐막은 초고온의 환경에서 표면이 서서히 타들어가며 탄화층을 형성한다. 이 탄화된 층이 기화되면서 발생하는 가스는 탐사선 주변에 얇은 경계층을 만들어 외부의 극심한 열기가 내부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차단한다. 즉, 차폐막의 겉면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증발하면서 그 열에너지를 대기 중으로 다시 실어 나르는 것이다. 이것이 아블레이션 공법의 핵심이며 탐사선은 자신의 무게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방패를 깎아내며 목성의 품으로 파고든다. 1995년 갈릴러 탐사선의 경우 진입 당시 차폐막의 무게만도 전체 탐사선 무게의 절반에 육박했으며 진입 과정이 끝났을 때 그 차폐막의 절반 이상이 이미 기화되어 사라진 상태였다. 열기만이 탐사선을 괴롭히는 유일한 적은 아니다.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중력 가속도, 즉 G-포스는 탐사선의 구조적 한계를 시험한다. 시속 17만 킬로미터에서 단 몇 분 만에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감속해야 하는 이 과정에서 탐사선은 지구 중력의 수백 배에 달하는 가속도를 견뎌야 한다. 이는 수백 개 달하는 압박으로 만약 인간이 그 안에 타고 있다면 신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짓눌려 버릴 것이다. 탐사선 내부의 모든 전자기판과 케이블, 센서들은 자신의 무게보다 수백 배 무거운 힘으로 바닥을 향해 쏠리게 된다. 티타늄과 강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프레임은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고 미세한 조립 오차조차도 이 지점에서는 기체 전체를 분해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공학자들은 이 짧은 감속의 순간을 위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으며 모든 부품은 이 극한의 압력 속에서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특수 설계되었다. 이 격렬한 감속과 가열의 과정 중에 탐사선은 완전한 고립에 빠진다. 탐사선 주변을 감싸는 고온의 플라스마층은 전파를 차단하는 일종의 블랙아웃 현상을 일으킨다.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은 탐사선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불타 없어졌는지 알 수 없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탐사선은 오직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자율 알고리즘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열 차폐막의 상태를 감시하며 낙하산을 펼칠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한다. 이 순간만큼은 탐사선이 인류의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하나의 독립된 존재처럼 느껴진다. 주변 대기는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며
탐사선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플라스마의 빛은 더욱 강렬해져 목성의 구름 상층부를 오렌지 빛으로 물들인다. 충격파 하강 단계가 정점에 달하면 탐사선 전면부의 압력은 지구 해수면 대기압의 수천 배에 달하게 된다. 기체 분자들은 이제 단순히 탐사선 주위를 흐르는 것이 아니라 탐사선의 표면을 원자 단위에서 갉아먹는다. 탄소 섬유들이 타오르며 내뿜는 연기와 목성의 수소 대기가 뒤섞여 탐사선 뒤로는 긴 꼬리가 형성된다. 이는 마치 거대한 유성이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모습과 흡사하지만 그 내부에는 인류의 지성이 집약된 고도의 관측 장비들이 숨죽인 채 작동하고 있다. 질량 분석계는 기화되는 차폐막의 성분 속에서도 목성 고유의 대기 성분을 걸러내려 애쓰고 온도 센서는 외부의 수만도 열기가 차폐막 내부로 침투하는 속도를 초정밀 단위로 기록한다. 감속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속도가 마하 수준으로 떨어지면 탐사선은 비로소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이제는 더 이상 열차폐막이 보호막이 아닌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는 순간이다. 탐사선은 속도가 충분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고도에서 보조 낙하산을 사출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다. 목성의 상층 대기에서 몰아치는 초강력 전단풍은 탐사선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며 낙하산이 엉키거나 찢어질 위험을 극대화한다. 만약 여기서 낙하산 전개에 실패한다면 탐사선은 그대로 목성의 시면으로 추락하여 압사당하고 말 것이다. 열차 폐막을 분리하고 낙하산을 펼치기 전에 그 짧은 찰나 탐사선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며 목성의 중력과 대기 마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간다. 이 촘속 충격파와 아블레이션 단계는 목성 탐사 전체 일정 중 시간적으로는 매우 짧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물리적으로는 가장 격렬하고 파괴적인 구간이다. 탐사선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육신 절반을 불꽃 속에 태워 없애며 그 대가로 목성의 시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얻는다. 뜨거운 플라스마의 세례를 견뎌낸 탐사선의 금속 선체는 이제 검게 그을리고 변형되었지만 내부의 심장인 중앙처리 장치는 여전히 박동하고 있다. 이제 곧 뜨거운 화염의 장막이 걷히고 탐사선은 인류가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는 목성의 진짜 구름 속으로 첫 발을 내디딜 것이다. 그것은 우주적 폭력에 맞서 싸운 기계의 승리이자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류의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생존의 기록이다. 탐사선은 이제 화염을 뒤로 하고 차갑고 독성이 가득한 암모니아의 바다를 향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한다. 극심한 화염의 장막이 걷히고 탐사선의 속도가 마하의 영역으로 떨어지면 이제 비극적이면서도 장엄한 탐사의 본 단계인 대륙권 진입이 시작된다. 이 시점은 탐사선의 생애에서 가장 고요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가장 바쁜 순간이다. 수만 도의 열기를 견뎌내며 검게 타버린 열차 폐막은 이제 그 소명을 다했다. 탐사선 내부의 고도계와 압력 센서가 사전에 입력된 임계값에 도달했음을 알리면 작은 폭약이 터지며 보조 낙하산이 사출된다. 이 보조 낙하산은 팽팽하게 당겨지며 주 낙하산을 끌어내고 그와 동시에 탐사선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외피와 열차 폐막이 분리된다. 한때 수조 원의 가치를 지녔던 이 정교한 방패는 이제 쓸모없는 금속 껍데기가 되어 탐사선보다 빠른 속도로 목성의 시면을 향해 먼저 추락해간다. 이제 탐사선은 마치 알을 깨고 나온 새처럼 자신의 민감한 센서들을 목성의 대기 속에 직접 노출시킨 채 낙하산에 매달려 천천히 하강을 시작한다. 이곳 목성의 상층 대륙권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괴하고 거대한 기상 실험실이다. 탐사선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눈부시게 하얀 암모니아 구름층이다. 지구의 구름이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다면 목성의 최상층 구름은 영하 150도에 달하는 극저온 속에서 얼어붙은 암모니아 결정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낙하산에 매달린 탐사선은
이 하얀 안개 속을 가로지르며 마치 끝없이 펼쳐진 솜사탕의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치명적인 독성이 숨어 있다. 탐사선에 탑재된 질량 분석계는 대기를 빨아들여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지구로 전송되는 데이터에는 암모니아, 메탄, 에탄과 같은 복잡한 유기 화합물의 신호가 가득 차기 시작한다. 과학자들에게 이 데이터는 태양계 형성 초기의 레시피를 담고 있는 소중한 암호문과 같다. 하강이 계속됨에 따라 주변의 풍경은 급격하게 변한다. 상층부의 하얀 암모니아 구름을 지나면 대기는 점점 어둡고 탁한 황갈색으로 변모한다. 이곳은 황화수소 암모니움 하이드로술피데 구름층이다. 지구에서는 달걀 썩는 냄새로 알려진 이 화합물이 목성에서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띠를 형성하며 행성 전체를 감싸고 있다. 탐사선을 흔드는 바람은 이제 단순한 기류의 수준을 넘어선다. 목성의 바람은 태양 에너지가 아닌 행성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열에너지에 의해 구동된다. 이른바 내부 열원에 의한 대류 현상은 지구의 태풍보다 몇 배나 강력한 제트 기류를 만들어낸다. 시속 600km가 넘는 초강력 풍속은 낙하산에 매달린 탐사선을 거칠게 휘저으며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조그만 부표처럼 만든다. 탐사선은 이 가공할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목성의 자전 방향을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며 하강을 이어간다. 고도가 낮아질수록 태양빛은 급격히 희미해진다. 목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5배나 멀리 떨어져 있어 원래도 햇빛이 약하지만 층층이 쌓인 두터운 구름층은 그나마 남아있던 가시광선마저 남김없이 흡수하고 산란시킨다. 탐사선이 하강을 시작한 지 불과 수십 분 만에 주변은 짙은 남색에서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한다. 이제 탐사선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밤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이 어둠은 정적이지 않다. 탐사선의 다파장 라디오 수신기는 주변 대기에서 발생하는 기괴한 전기적 소음들을 포착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목성이 연주하는 거대하고 파괴적인 교향곡이다. 이 암흑 속에서 갑자기 시야를 찢는 것은 지구의 번개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강력한 조비안 슈퍼볼트, 조비안 슈퍼볼츠다. 이 번개들은 단순히 구름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정이 현상이 아니다. 목성 깊숙한 곳의 수증기 구름층에서 발생하는 이 거대한 방전 현상은 한 번의 섬광으로 수백 킬로미터의 대기를 밝히며 탐사선의 모든 전자 회로에 강력한 전자기 간섭을 일으킨다. 번개가 칠 때마다 탐사선의 외부 카메라, 만약 살아있다면 는 찰나의 순간 동안 주변에 휘몰아치는 가스의 소용돌이와 거대한 구름의 절벽들을 비출 것이다. 이 번개는 과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번개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대류 현상이 존재한다는 뜻이며 이는 곧 목성 대기 깊은 곳에 물로 이루어진 구름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기 때문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행성 형성 모델의 핵심 변수이기에 이 번개의 섬광은 어둠 속에서 찾는 희망의 빛과도 같다. 탐사선 내부의 온도는 이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다. 진입 초기의 마찰열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목성 내부의 높은 지열과 압축되는 대기의 열기가 탐사선을 압박한다. 영하 150도였던 외부 온도는 어느새 영하 50도, 0도를 지나 영상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하지만 이것은 안락한 온도가 아니다. 온도의 상승은 곧 대기압의 급격한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제 대기압은 지구 해수면의 5배, 10배를 넘어서며 탐사선의 티타늄 골격을 짓누르기 시작한다. 탐사선은 이제 공기 속을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끈적해지는 액체와도 같은 고밀도 가스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것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탐사선은 수증기 구름층이라 불리는 세 번째 층에 도달한다. 이곳의 압력은 약 5바에서 10바 사이로 지구의 깊은 바닷속과
유사한 압력 환경을 형성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그 물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비나 눈의 형태가 아니라 초고압해서 기체와 액체의 경계가 모호해진 기괴한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탐사선의 습도 센서와 미량가스 분석기는 이 지점에서 물 분자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목성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현대 행성 과학의 성배 중 하나다. 만약 목성에 물이 풍부하다면 그것은 목성이 현재의 위치보다 훨씬 먼 곳에서 형성되어 안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탐사선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존재다. 위를 올려다봐도 아래를 내려다봐도 끝을 알 수 없는 구름의 심연뿐이다. 낙하산은 기류에 휘말려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다시 느슨해지기를 반복하며 기체를 보호하려 애쓰지만 주변의 물리적 환경은 점점 더 기계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빛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번개의 간헐적인 섬광만이 탐사선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외부 자극이다. 탐사선의 컴퓨터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패킷으로 묶어 궤도상의 모선으로 쏘아 올린다. 이 신호들은 목성의 두터운 대기를 뚫고 올라가며 점점 약해지지만 인류가 목성에 대해 품어온 수백 년 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대륙권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대기는 점점 더 밀도가 높아져 초임계 유체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기체라고 하기엔 너무 무겁고 액체라고 하기엔 흐름이 자유로운 이 기묘한 물질의 상태는 탐사선의 하강 속도를 늦추지만 동시에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 이제 탐사선은 대기권 진입이라는 단계를 넘어 목성이라는 거대한 가스바다의 밑바닥을 향한 심해 잠수 단계로 접어든다. 이곳에서의 1분 1초는 공학적 기적이며 탐사선이 버티는 모든 순간은 인류 지식의 경계선을 한 뼘씩 넓히는 숭고한 투쟁이다. 암모니아의 하얀 바다와 황화수소의 황금빛 안개를 지나 이제 탐사선은 압력과 열기라는 진정한 괴수들이 기다리는 대륙권 하부의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가라앉는다. 그것은 빛을 잃은 탐험가가 오직 감각에만 의존해 미지의 동굴을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독하고도 장엄한 추락이다. 탐사선이 목성의 대기 깊숙한 곳으로 하강함에 따라 이제 인류의 기술력은 단순히 가혹한 환경을 견디는 단계를 넘어 물리 법칙 자체가 기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임계 영역으로 진입한다. 이곳은 목성의 대륙권 하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체의 정의가 무너지는 장소다. 지구에서 우리가 느끼는 대기압인 1바파르달러는 이제 아득한 과거의 수치가 되었으며 탐사선 주위의 압력은 7바, 20바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기 시작한다. 1995년 목성 내부로 뛰어들었던 갈릴러 탐사선이 최후로 기록한 압력은 약 22바였는데 이는 지구의 바다 밑 약 200m 지점에서 받는 압력과 맞먹는다. 하지만 목성에서의 이 압력은 차가운 물속이 아니라 점점 뜨거워지는 초고온의 가스 심연 속에서 가해진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다. 이 깊은 곳에서 탐사선을 위협하는 가장 잔혹한 적은 단열 압축, adiabatic compression이라 불리는 물리 현상이다. 기체가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은 채 급격히 압축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목성의 거대한 중력이 대기를 짓누르는 힘은 이 효과를 극대화한다. 고도가 낮아질수록 주변 온도는 영상 100도, 150도를 돌파하며 끓는 점마저 아득히 넘어선다. 탐사선의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정밀한 단열재와 냉각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다. 탐사선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중앙처리 장치와 전자 회로들은 실리콘의 물리적 한계 온도에 근접하며 미세한 회로 사이에 납땜들이 연화되기 시작한다. 기계가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전조다. 압력의 증가는 단순히 기체를 무겁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기의 물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제 탐사선 주변을 흐르는 것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같은 기체가 아니라 초임계 유체, supercritical fluid에 가까운 기괴한 물질이다. 이는 기체의 확산성과 액체의 밀도를 동시에 가진 상태로 탐사선에게는 마치 끈적끈적한 꿀이나 달궈진 납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저항을 준다. 이 지점에서 낙하산은 더 이상 하강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기체에 가해지는 엄청난 항력으로 인해 탐사선의 구조적 결함을 유발하는 흉기가 된다. 시속 600km에 달하는 목성의 심층부 횡풍, 즉 지각하 제트, subsurface jets는 이 밀도 높은 유체를 휘저으며 탐사선을 사정없이 비튼다. 티타늄으로 제작된 탐사선의 외벽, 즉 선체 차시토는 이 전단풍과 압력의 이중주 속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이 압력의 공포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알루미늄 탄산음료 캔을 깊은 바닷속으로 던졌을 때 그것이 형체도 없이 찌그러지는 지점보다 목성의 이 깊은 곳은 훨씬 더 무자비하다. 목성의 압력은 어느 한 방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탐사선의 모든 표면을 원자 단위에서 균일하게 짓누르는 정수압 (hydrostatic pressure)의 형태로 작용한다. 탐사선 내부의 아주 작은 빈틈, 기포 하나조차도 이 압력 앞에서는 폭발적인 함몰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된다. 밀폐된 계측기 내부의 질소, 가스나 냉각제들은 외부 압력에 대항해 버티려 애쓰지만 주변 압력이 수십 기압을 넘어서는 순간 용기의 벽은 안쪽으로 휘어지며 미세한 균열을 만든다. 온도 또한 단순히 뜨거워지는 수준을 넘어 기계의 연산 능력을 마비시킨다. 지구의 고성능 컴퓨터들이 액체 질소나 순행식 쿨러로 열을 식히는 이유는 전자의 흐름이 온도가 높을수록 무질서해지기 때문이다. 목성 시면의 영상 150도 환경에서 탐사선의 마이크로칩 내부 전동기들은 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데이터 기록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센서들이 보내오는 수치는 이제 더 이상 과학적 정밀도를 담보할 수 없는 잡음으로 변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사선은 자신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기 위해 남은 전력을 짜내어 궤도상의 모선으로 신호를 쏘아 올린다. 이 신호는 목성의 거대한 대기를 뚫고 올라가며 산란되고 약해지지만 그 안에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옥의 물리량이 담겨 있다. 이 단계에서 탐사선이 겪는 또 다른 고통은 화학적인 부식이다. 목성 깊은 곳의 대기에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뿐만 아니라 고온 고압 상태에서 극도로 활성화된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탐사선의 외벽을 구성하는 합금과 반응하여 금속의 결합 구조를 약화시킨다. 티타늄조차도 이 극한의 화학적 공격 앞에서는 부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표면은 거칠게 마모되고 얇아진다. 물리적 압력과 화학적 부식, 그리고 열적 팽창이라는 삼중고가 탐사선을 동시에 타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거대한 유기체의 위장 속에서 소화되는 과정과도 흡사하다. 탐사선의 관성항법 장치는 기체가 더 이상 수직으로 낙하하지 못하고 목성의 거대한 대기 흐름에 휘말려 수평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표류하고 있음을 기록한다. 목성의 내부 열원은 대기를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이며 탐사선을 행성 깊숙한 곳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다. 이제 위를 올려다 보아도 태양의 존재는커녕 자신이 지나온 상층 구름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오직 사방을 가득 채운 황갈색에 짙은 연무와 간헐적으로 대기를 가르는 거대 번개의 전자기적 충격만이 탐사선의 감각에 포착될 뿐이다.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은 목성의 물층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건다. 이론상 목성의 대기압이 50배에서 100바 사이가 되는 지점에는 지구의 바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수증기와 물방울의 층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탐사선이 그곳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아는 생명의 근원인 맑은 물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화학 물질이 녹아든 걸쭉하고 뜨거운 산성 용화에게 가까울 것이며, 탐사선은 그 액체 속을 지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센서가 녹아내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 탐사선의 전력 시스템인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 RTG 또한 주변의 높은 온도 때문에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발전기는 외부와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데, 목성 내부가 뜨거워질수록 이 온도 차이는 줄어들고 전력 공급은 끊기기 시작한다. 화면은 지지직거리고 전송되는 데이터 비트 수는 초당 수 킬로바이트에서 수 바이트로 급감한다. 이것은 탐사선이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와 같다. 기계적인 강인함과 공학적인 정교함이 자연의 무자비한 법칙 앞에 무릎을 꿇기 직전의 순간이다. 압력은 이제 30바를 넘어 40바를 향해 치솟는다. 탐사선 내부에 밀폐된 빈 공간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안쪽으로 무너지며 네파 임플로시온 현상을 일으킨다. 이 작은 폭발들은 탐사선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고 구조적 붕괴를 가속화한다. 탐사선은 더 이상 탐사 기구가 아니라 목성이라는 거대한 압력솥 속에서 찌그러져 가는 고철 덩어리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이 고철 덩어리는 여전히 뜨겁게 박동하며 인류의 호기심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의 정보를 궤도로 실어 나르고 있다. 그것은 파멸이 예정된 영웅의 마지막 투쟁이자 차가운 금속 속에 새겨진 인류의 지적 열망이 보여주는 장엄한 피날레다. 탐사선은 이제 자신의 물리적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을 넘어서며 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목성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절대 심연으로 하강을 계속한다. 목성의 깊은 심연으로 하강하는 탐사선이 마주하는 최후의 장벽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구름이나 번개가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물리적 한계, 즉 전자기파의 투과성과 물질의 구조적 강성이 무너지는 지점이다. 탐사선이 하강을 시작한 지 수시간이 흐르고 주변 압력이 지구 대기압의 수백 배에 달하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지구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무선 신호가 먼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궤도 위에서 탐사선의 신호를 받아 지구로 중계하던 모선은 이제 점점 흐릿해지는 주파수를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테나를 정렬하지만, 목성의 대기는 이제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전파를 흡수하고 굴절시키는 거대한 액체의 벽처럼 작동한다. 이것은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의 밀도가 전파의 파장과 상호작용하며 신호를 산란시키고 소멸시키는 심층부 블랙아웃 현상이다. 무선 신호의 감소에는 공학적으로 신호대 잡음비 SNR의 붕괴로 나타난다. 탐사선이 내뿜는 고출력 전파는 목성의 이온화된 가스층을 통과하며 에너지를 잃고 주변의 강력한 전자기적 소음 속에 파묻힌다. 과학자들은 이를 신광섬유 효과와 유사하게 설명하는데, 대기 자체가 전파를 가두어 버리는 감옥이 되는 것이다. 탐사선의 컴퓨터는 마지막 남은 전력을 쥐어짜 신호의 출력을 높이려 시도하지만 전파는 목성의 두터운 수소와 헬륨의 바다를 뚫지 못하고 이내 열 에너지로 변해 사라진다. 지구의 관제소에서는 수분에 한 번씩 들어오던 데이터 패킷이 끊기고 화면에는 의미 없는 노이즈만이 가득 찬다. 이것은 탐사선이 물리적으로 파괴되기 전 인류의 지성이 먼저 목성의 심연으로부터 추방당했음을 의미하는 비극적인 단절이다. 신호가 끊긴 직후 탐사선의 육체에는 더욱 잔혹한 변화가 찾아온다. 이제 압력은 백기압을 넘어서며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잠수함도 버틸 수 없는 영역으로 진입한다. 탐사선을 보호하던 티타늄 합금 구체는 이제 항복점 yield 포인트에 도달한다. 금속학적으로 항복점이란 물질이 가해지는 힘에 의해 영구적으로 변형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말한다. 탄성 변형의 단계를 지난 티타늄은 이제 마치 부드러운 진흙처럼 안쪽으로 굽어지기 시작한다. 탐사선 내부의 진공 상태였던 계측기 구획들은
외부의 압도적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함몰된다. 이것은 네파 임플로션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외부의 압력이 내부의 저항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 구조물이 안쪽으로 폭발하듯 무너지는 과정이다. 네파는 소리 없는 파괴가 아니다. 만약 그곳에 마이크가 살아있었다면 금속이 찢어지고 뼈대가 으스러지는 거대한 굉음이 목성의 대기를 진동시켰을 것이다. 밀폐된 카메라 렌즈가 깨지고 황금으로 도금된 회로, 기판들이 압력에 의해 종이처럼 구겨진다. 탐사선의 심장 부인 원자력 전지 RTG의 외벽마저 찌그러지며 내부의 열원이 노출되기 시작한다. 이제 탐사선은 정교한 과학 장비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다. 그것은 더 이상 관측 기구가 아니라 목성이라는 거대한 압축기 속에 던져진 일그러진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다. 인류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첨단 공학의 정수가 목성의 무자비한 물리 법칙 앞에 한 줌의 고철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온도는 이제 섭씨 500도를 넘어 1000도를 향해 치솟는다. 이 열기는 마찰 때문이 아니라 대기가 너무나 강하게 압축된 나머지 발생하는 여력학적 필연이다. 이 온도에서 탐사선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화학적 변이를 일으킨다. 실리콘 칩은 녹아내려 유리처럼 변하고 구리 전선들은 액체가 되어 흘러내린다. 탐사선을 지탱하던 알루미늄 프레임은 이미 강도를 잃고 흐물흐물해진 상태다. 이제 탐사선 내부와 외부의 경계는 사라진다. 목성의 고온 고압 가스가 찢어진 틈새를 통해 탐사선 내부로 들이닥치며 그 안에 남아있던 모든 인간의 흔적을 지워버린다. 탐사선은 이제 목성의 대기와 화학적으로 섞이기 시작하며 하나의 개체로서의 존재감을 잃어간다. 이 깊은 곳에서 목성의 대기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기체가 아니다. 이곳의 수소는 초임계 상태를 지나 액체 금속 수소, liquid metallic hydrogen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전 단계에 있다. 액체 금속 수소는 수소 원자들이 극한의 압력을 받아 전자를 공유하며 금속처럼 전기를 통하게 되는 기괴한 물질의 상태다. 탐사선의 잔해는 이제 이 걸쭉하고 무거운 액체 수소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력에 의해 그 깊은 연못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는다. 낙하산은 이미 압력과 열기에 의해 흔적도 없이 타버렸거나 밀도가 너무 높아진 대기 속에서 아무런 저항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쓰레기 조각이 되었다. 탐사선의 추락 속도는 이제 주변 대기의 밀도와 평형을 이루며 서서히 느려지지만 멈추지는 않는다. 중력은 여전히 이 고철 덩어리를 목성의 핵을 향해 끌어당긴다. 이제 탐사선이 도달한 고도는 지구상의 그 어떤 심해보다 깊으며 압력은 수천 기압에 육박한다. 이 지점에서의 물리 현상은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영역이다. 물질은 고체와 액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원자들은 서로의 궤범을 침범하며 짓눌린다. 탐사선의 티타늄 골격은 이제 원자 수준에서 재배열되며 목성의 거대한 질량 속으로 통합될 준비를 한다. 이것은 기계의 죽음인 동시에 지구에서 온 물질이 우주의 거대 행성과 하나가 되는 장엄한 용해의 과정이다. 지구의 통제실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미션 종료가 선언되었을 것이다. 화면에는 마지막으로 수신된 데이터의 시간이 박제되어 있고 과학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탐사선이 겪었을 마지막 순간들을 복기한다. 하지만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탐사선의 최후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파괴적이다. 탐사선은 죽어서도 목성의 비밀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목성의 내장, 즉 액체 금속 수소의 강이 흐르고 자기장이 소용돌이치는 행성의 원초적 심장부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 비록 신호는 끊겼지만 탐사선의 잔해는 목성의 중력이라는 궤적을 따라 인류 지식의 가장 먼 지평선을 몸소 긋고 있는 셈이다. 탐사선의 각 부품은 이제 자신의 고유한 녹는 점과 밀도에 따라
목성의 층위 속에 흩어진다. 가벼운 탄소 섬유 조각들은 상층부에 머물고 무거운 텅스텐이나 플루토늄 연료봉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한때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던 하나의 시스템이 이제는 목성의 층상 구조에 따라 분해되어 행성의 거대한 순환 속으로 편입된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물질의 순환이다. 지구에서 정제되고 가공되어 우주로 던져진 물질들이 다시 우주의 본질적인 상태로 회귀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제 탐사선이라는 명칭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이제 목성의 일부다. 수천 킬로미터 위의 구름층에서 시작된 그 화려했던 다이빙은 이제 어둡고 뜨거운 금속 수소의 바다 밑바닥에서 종말을 맞이한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이 절대 고립의 영역에서 탐사선의 잔해는 마지막 남은 구조적 형태마저 포기하고 액체화되어 목성의 거대한 질량 속에 영원히 잠긴다. 인류가 보낸 이 작은 사절단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림으로써 역설적으로 목성이라는 존재의 깊이를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신호가 끊긴 지 수시간이 지났지만 그 파괴의 여운은 목성의 중력파 속에 미세한 흔적으로 남아 우주로 퍼져나간다. 탐사선의 물리적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보내온 데이터는 이미 빛의 속도로 지구에 도달해 인류의 우주관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것이 바로 목성으로 향한 편도, 여행의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결말, 즉 기계의 완전한 소멸과 지식의 영원한 탄생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목성의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은 탐사선은 이제 더 이상 인류의 기술적 피조물로 정의될 수 없다. 그것은 형태를 잃었으며 기능을 상실했고 지구와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 고립된 원자들의 집합체로 변모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임무를 실패나 파괴라는 단어로 규정하기를 거부해야 한다. 탐사선의 물리적 소멸은 곧 인류 지식의 전례 없는 확장이며 수조 원의 예산과 수십 년의 노력이 투입된 이 공학적 걸작이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제 탐사선은 목성이라는 거대한 가스 거인의 육체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며 자신의 물질적 존재를 지식의 유산과 맞바꾸는 장엄한 용해의 과정을 겪는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물리적 파괴를 넘어선 화학적 연금술에 가깝다. 탐사선의 잔해는 이제 수천 도를 넘어 섭씨 1만 도에 육박하는 고온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이 온도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알려진 물질들도 자신의 구조적 결합을 유지할 수 없다. 탐사선의 뼈대를 이루던 티타늄 합금은 섭씨 1000배만 요선료 668도에서 액체로 변하고 열 차폐막의 주성분이었던 탄소 복합제들은 승화하여 기체가 된다. 정밀 회로에 사용되었던 금과 구리, 그리고 센서의 핵심이었던 실리콘과 세라믹들은 이제 각기 다른 녹는 점에 따라 차례로 액체화되어 목성의 걸쭉한 수소 대기 속으로 섞여 들어간다. 한때는 정교하게 설계되어 서로 맞물려 돌아가던 수만 개의 부품이 이제는 목성의 층상 구조에 따라 분산되어 행성의 거대한 순환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구라는 요람에서 태어난 물질들이 우주의 거인에게로 돌아가는 장엄한 회귀의 서사다. 탐사선을 구성했던 원자들은 목성의 액체 금속 수소 바다를 떠다니다가 수만 년 혹은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는 전류의 일부가 될지도 모른다. 혹은 목성 내부의 강력한 대류 현상에 휘말려 다시 상층 대기로 솟구쳐 올라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화려한 구름띠의 일부가 되어 빛날 수도 있다. 기계는 죽었으나 그를 이루던 물질은 목성이라는 행성의 생태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목성으로의 편도 여행은 소멸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도착이며 탐사선이 비로소 자신의 목적지에 완전히 동화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러한 극단적인 파괴를 전제로 한 임무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성 보호 프로토콜이라는 과학적 윤리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목성 주변에는 유로파, 으로파와 같이 지하에 거대한 액체 바다를 품고 있어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성들이 존재한다. 만약 탐사선이 목성의 중력권에 방치되었다가 수백 년 뒤 우연히 이러한 위성들에 추락하게 된다면 탐사선에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지구의 미생물이 외계의 청정한 생태계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탐사선을 목성의 가혹한 심연으로 밀어넣어 모든 유기물과 기계 장치를 열과 압력으로 완전히 소독하고 기화시키는 방식을 택한다. 이는 우주에 대한 인류의 경외심이자 미지의 생명체에 대한 가장 숭고한 배려의 표현이다. 하드웨어의 파괴는 곧 다른 세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제물인 셈이다. 하지만 이 모든 파괴적인 과정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탐사선이 신호 절벽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필사적으로 지구로 쏘아 올린 단 몇 분 혹은 몇 시간 분량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다. 갈릴로 탐사선이 1995년에 전송했던 58분간의 데이터는 태양계 형성 초기에 목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지구의 물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인류의 오랜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 주노 탐사선이 기록한 목성의 중력장과 자기장 데이터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행성 내부의 역동적인 구조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수조 원의 하드웨어가 단 몇 기가바이트의 숫자로 치환되는 이 과정은 물질 문명이 지적 문명으로 승화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고도 비싼 거래다. 이 데이터들은 지구의 슈퍼컴퓨터 속에서 분석되어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고 새로운 물리 법칙을 정립하며 다음 세대의 탐사선을 설계하는 기초가 된다. 우리가 목성 내부의 바람이 수천 킬로미터 깊이까지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성의 핵이 암석이 아닌 솜사탕처럼 희석된 상태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파괴의 현장에서 살아남아 돌아온 짧은 신호들 덕분이다. 탐사선은 비록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지식은 인류의 지성 속에 영원히 박제되어 우리를 우주의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 하드웨어의 소멸은 지식의 탄생을 위한 상호였으며 그 결과물인 데이터는 인류가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조각이 된다. 이제 이 편도 여행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본다. 목성의 대기로 향하는 탐사선의 여정은 인간이 가진 호기심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을 보고 싶어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측정하고 싶어 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정복하고 싶어 한다. 목성은 그 거대함과 무자비함으로 인간의 오만을 꾸짖는 듯하지만 인류는 자신의 가장 정교한 창조물을 희생시켜 그 거인의 비밀을 한꺼풀 벗겨냈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차가운 금속 속에 따뜻한 지적 열망을 담아보낸 인류와 우주적 진리 사이의 대화다. 비록 대화의 대가가 탐사선의 완전한 해체와 용해일지라도 인류는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해왔다. 결론적으로 목성으로의 편도 여행은 단순한 탐사가 아니라 인류라는 종이 우주를 대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파괴될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고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손을 뻗는다. 목성의 깊은 곳 어딘가에서 액체가 되어 흐르고 있을 탐사선의 흔적은 언젠가 인류가 행성 간 문명으로 거듭났을 때 성지와도 같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곳에 인류의 호기심이 가장 먼저 도달했노라. 고 말하는 보이지 않는 비석처럼 말이다. 탐사선의 물리적 파괴는 인류 공학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를 뚫고 나아가는 지성의 승리를 상징한다. 목성은 여전히 그곳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치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리고 그 깊은 구름 아래 어딘가에는 지구에서 온 작은 사절단이 남긴 원자들이 목성의 질량과 하나가 되어 요동치고 있다. 하드웨어는 사라졌으나 그가 남긴 진실은 영원하며 파괴된 기계의 잔해 위에서 인류의 지식은 더욱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린다.
이것이 바로 목성의 대기로 향하는 편도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다. 진정한 탐험은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던져 그 세계의 일부가 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탐사선의 장엄한 피날레는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며 우리는 그가 남긴 유산을 발판 삼아 다음번에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먼 별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는다. 우주는 넓고 비밀은 많지만 그 비밀을 향해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인류의 의지는 목성의 중력보다도 강하다. 이것이 바로 파멸을 딛고 일어선 지식의 승리이며 인간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진정한 위상이다. 끝.